드디어 국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하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원내에서 예. 한 12년간 예. 그죠?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국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마를 처음 했던 게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두 번 이제 쉰 거죠, 사실상. 두 텀을 쉬고 이제 세 번째 텀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예. 제가 만약에 2016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 됐다 그러면은 박근혜 퀴즈로 해서 아마 이미 정치 그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탄핵 이후에. 근데 어쩌다 보니 다른 경로로 또 어쩐 박근혜 퀴즈라는 핸디캡을 안고 또 이렇게 정치 활동 해오다가 또 윤석열 정부 가서 나름 고생하고 이렇게 한 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나쁜 스토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또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게 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에 이제 국회의원 296명인가 이렇게 네 분 빼고 다 왔는데 여기에 되면은 과연 이 사진을 놓고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아는 사람 5명 찍어봐라 그러면 5명 찍는 분이 몇 명 나올까? 국회 위상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기에는 개개 의원들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하다못해 지금은 대통령마저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공약이 뭔 거 같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99% 모를걸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경제 공약이 뭔지 한마디로 풀어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냥 아레나처럼 그냥 검토 현장이 된 건 맞는데 어떤 아젠다도 담지 못하고 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야 간에는 정치적인 그 입장과 노선이 차이로 해서 여야 간에 정적이 있는 거는 그건 뭐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하고 네.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리고 각 당의 아젠다가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요. 제가 지적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도 보면요. 2016년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선거를 치료할 때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버니 샌더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1대 99라는 표현이 그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가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과 다수 간의 대립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그 구도가 이제 한국에도 파생돼가지고 나오는 게 복지담론 그 중에서도 이재명식 복지담론이었거든요. 뭐 가진 자에 걷어가지고 복지를 많이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사그라들었어요. 미국이 지금 다시 이제 2차적 호황기 겪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붐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특별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다시 도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버니 샌더스 담론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1대 99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오겠다. 리쇼어링 전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탑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의 이기적인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민주당마저도 이번 대선에서 복지가 주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면 세금 정책이 주 이슈가 아니에요. 낙태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트렌드가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듯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 중에서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그 철지난 버니 샌더스 담론의 최연장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비상 시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받아봤지만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으면서 득이 된 게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몇백만 원씩 화끈하게 뿌리고 있는데 정권 잃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냉정하게 이걸 한번 겪어본 거예요. 1대 99프레임이나 뭐 가진자의 돈을 끌어가지고 가진자의 돈을 끌어오지도 못하는 그냥 하여튼 풀기만 하는 거로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 해봤더니만은 부동산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물가가 오르네. 그러면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을 땐 좋았는데 옛날에 코로나 때 200만 원 받아서 내가 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월세가 1년에 몇백씩 오르고 아니면 내 전세값이 몇 억씩 오르고 나한테 이득인가?를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 담론은 안 되는 담론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의회 정치에서 유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정도 수준밖에 못 들고 온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민주당 쪽에서도 한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그 금투세 이 실행이냐 유예냐에서 폐지 쪽으로 뭐 네. 지도부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방향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현재의 흐름과 좀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금투세라는 것을 설명할 때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죠. 아니 이거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는데 5천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면은 이 사람은 뭐 애초에 굉장히 엘리트거나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과세하면은 99% 대중은 신경 안 쓰겠지가 이제 민주당의 담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대 99 담론을 끌고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근데 대중이 예상과 다르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이 자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중의 정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1대 99식 갈라치기에 대한 반응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1%에 해당하는 돈 버는 사람을 과세한다고 나한테 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대 자본을 끌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이탈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젊은 세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40대, 50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면은 1대 99에서 1이고 99가 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민주당 쪽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국민의힘 쪽은 그 외에도 보면 더 구조적인 한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대포 이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게 세대포 이론이 간단한 거라 생각하지만요. 보수 정당이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의 최고 엘리트 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요.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점이 원래 19대 국회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7, 8년 전까지의 보수 정당의 인재 풀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50년대 후반생 아니면 60년 초반생들까지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했냐? 보면은 지역 명문고를 졸업한 상경한 사람들이 보통 정치에 진입했어요. 영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 사람이면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디에 올라와가지고 관료를 지내고 뭐 장차관 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고향에서 봉사하겠다. 실제로 고등학교 위에 거기 살아본 적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부산도 경남도, 부산고 경남고, 마산고등학교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정치하는 게 그게 2010년대까지의 정치였던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자, 경북고 출신이 대구에 돌아가거나 부산고 출신이 부산에 돌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돌아가면 실제로 질서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 경북고 출신이 다시 내려 국회의원하면은 그 지역의 언론 원로도 그 지역의 지방 공무원들도 법조계도 전부 다 그 경북고 출신의 사람들이 장악하면 서로 그 지역 엘리트층을 견고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대 국회쯤, 20대 국회쯤부터 뭐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방 명문고가 드디어 이제 뺑뺑이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지방의원 출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역 엘리트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방의원 출신들이 보수진, 지금 PK는 거의 다 지방의원 출신이에요. 부산이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의원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되면은 그분들은 거꾸로 지금까지 지방의원 열심히 살아오신 건 맞지만은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그 지역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의릴 수밖에 없는 관계 정치를 해온 분들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국민의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고, 이게 그러면은 지역에선 그렇게 되고요. 정당의 최상위 엘리트층을 누가 그러면은 선점하게 되냐 봤을 때, 원래 그래도 지방 명문고 출신들이 정당 엘리트하고 있을 때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소셜 믹스가 됩니다. 저희 집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시험본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뭐 세무서 뭐 6급 공무원 하도 퇴직하신 집에 그냥 공무원집 아들과 유수호 판사 아들인 유승민 의원이 같이 공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는 소셜 믹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중산층과 대구의 아주 초상위 엘리트와 대구에 못 사는 집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경북고 동문이라고 엮여가지고 그 지역의 엘리트층이 된 건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지금 드러나는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엘리트층이 누구냐면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파락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년대 생들의 엘리트층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서울에서 강남 서초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파락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그리고 인맥과 나중에 그리고 자기 취업해가지고 직업상의 카르텔까지 다 소유한 그런 세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락군은 고등학교 동문도 소셜 믹스가 안 돼요. 다 파락군은 다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꾸려놓은 상위층이 보면은 결국에는 그 파락군 중심의 엘리트층이 지금 이제 가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용한다는 그 젊은 검사들 다 어디 출신입니까? 서초 강남 출신들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로 이제 상임되죠. 상임되죠. 한동훈 대표가 그럼 이번에 공천한 사람들 보십시오. 네. 그냥 한마디 표현 다 때깔이 좋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지역 엘리트층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사람들이 당을 이끌게 된 겁니다. 영남의 지역 명문고 엘리트에서 파락군 엘리트로 바뀐 겁니다. 근데 파락군 엘리트는 굉장히 확장성이 좁습니다. 좁다. 예. 예를 들어 경제적 계급에 있어가 저도 제가 어릴 때 살면서 90년대쯤에 제가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 한 7, 8살 때 이럴 때 보면은 뉴스에 파락군이 보도되는 거는 보통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했던 거예요. 예. 뭐 배금주의 아니면 또 뭐 끼리끼리 엘리트주의 뭐 가끔가다 거기에 섞여가지고 뭐 유학파주 뭐 오렌지족 이런 단어 이게 이제 지적받았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 발생된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에 70년대생들이 대거 국민의힘 지도부에 포진되면서 이들이 젊어진 것 같지만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강남 엘리트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 보는 영역에서 아니면은 또 어떻게 사업의 영역에서는 계속 사회 엘리트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다 샷이 봐가지고 다 지금 법조하니까 법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대중을 상대한 영역에서는 한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80년대생이고 제가 2000년대 초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거랑 좀 달라요. 저희는 특목고 세대라는 거죠. 특목고 세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특목고는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인데 저희가 그때 특목고 입시제도가 어땠냐면은 내신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분에 몇 등 했느냐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러면은 제가 했던 거는 제가 목동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720명 중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고로 이제 가게 된 건데 강남은 250명이 학교 정원이고 이래가지고 내신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울 과학고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은 노원과 목동에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친구들 그 당시 경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제가 제 과학고 친구 결혼식 갔다 왔지만은 과학고 친구들은 말 그대로 서울 전역에서 하다못해 서울에서도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뭐 제일 친한 친구는 금천구 출신이고 또 뭐 노원 출신 애들도 있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제적 계급 믹스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건 시험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계급론과는 약간 무관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처음에 그 지역 명문고 세대 다음에 제가 당대표 되면서 특목고 세대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살아온 철학에 맞춰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당의 대변인 되려고 그러면은 토론 배틀 하자. 시험 봐서 능력주의로 올라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엘리트 측은 거기에 되게 있어서 신분 상승을 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동훈 체제로 가면서 여긴 이제 동질성만 강화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거다. 이게 왜 생각해보세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던 시절에는 제 나이대에서 국민의힘 표의 확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30에서 표가 쭉 올라가는 게 너무 가시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활할 기반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동훈 대표의 주력 세대가 한동훈 대표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빨리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한계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세대에게도 파락구는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저희 아랫세대가 볼 땐 제가 초등학생일 때 봤을 때 파락군 뉴스에 나오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 네. 하다못해 같이 TV 보던 그 당시에 30대였을 저희 아버지도 부정적으로 묘사했을걸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이덴티티를 자꾸 파랗고 이야기를 사람들 내리에 하니까 하여간에 지금 아까 이재명 이야기에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 김민석 수석 최고가 이재명 대선의 뭐 전략사령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세상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0점 조정이라 표현하고 싶다. 군대에서 0점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지어 그 통일 문제, 남북 관계도 다 변화가 돼야 된다. 기존의 민주당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의 그 두세 지금 유예 내지 폐지 뭐 이런 방향이 쭉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중산층을 두텁게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그게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그건 화자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화자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던 거 아니면 자기가 하던 거 갑자기 내용 바꾸려면 힘들거든요. 의외로 그러면은 이념적 지형을 중간으로 가져와가지고 대선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가 있었죠. 여느 보수 정치인과 다르게 세종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애초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수도 이전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훈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펼쳤을 때 이질적이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냥 박씨 가문의 그냥 그거 고령박씨 가문의 그냥 가훈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연장선 상에 있는 복지 담론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복지 담론을 얘기했다. 이거는 아니었던 거죠.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재명의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불교부 단체인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세수가 판교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전국에 4-5개밖에 없습니다. 불교부 단체가. 거기서 남는 돈을 어디 쓸까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생된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 같으면은 무슨 뭐 건물진 데 쓰고 뭐한테 쓰는데 이 사람은 무상 산후조리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허투루 안 쓰고 그래도 복지를 잘 쓴다 이미지가 생겼던 거거든요.
이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까지 우클릭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한계성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얼마나 좀 웃겼습니까? 지난 대선만 해도 보면 이재명 대표라면 상징되는 게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 뭐 마을에 돈이 들어온 건 없지만은 뭐 한 바퀴 돌면은 모두가 행복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이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 모르나 보통 그런 거에는 화자의 교체가 수반되어야 된다. 네. 화자가 이재명은 그 부분들이 맞지 않다.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이후에 다른 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웃깁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보시면은 아무 그 철학적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의료 파동을 보면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거, 간호법, 뭐 공공의료 확대, 그 다음에 의사 정원 확대, 이거 보면요, 이거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 민주당의 수건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보수당 출신의 대통령 사람이 덜렁한 다음에 민주당이 먹어야 될 욕을 같이 그러니까 혼자 다 집어 쓰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그 진영의 덩어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딴은 개혁이라고 20년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간호법, 의대 정원 뭐 이런 거 덜렁했다가 지금 우군 하나 없는 상태로 전락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간다? 이상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준 조정 부분이. 네. 예. 그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설계했어요. 저희는 원래 찬성이었어요? 네, 저희는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 공천 개입 부분에 김영선, 명태균 막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등장하는데 본래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건에서도 우리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요 국민들한테 가닥을 좀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공천을 하거나 공천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가면요, 무수히 많은 소리와 무수히 많은 청탁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응대하느냐는 뭐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보지만은 뭐 칼같이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원래 알고 지낸 사람이면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첫째는 그 다음에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이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아무거나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는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사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사실 우선 공천 떨어진 사람 또는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80~90%는 좀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당연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비례를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희는 당연히 그거는 협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 건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영선, 명태균이 두 사람과 원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의 친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폭로를 할 건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본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부로 뭘 하자는 것은 거절한 것이고, 그런 상황 정도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바늘허리에 실며 쓴다고 너무 이 건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으로 엮으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뭐 민주당 대리전 해줄 이유 있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텔레그램에 본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공방이었던 거죠, 이거는. 지금 실제로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본 사람은 저랑 명태균 씨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한테 왜 공천 개입이라고 확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텔레그램이 김건희 사람 명태균 씨한테 보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JTBC 기자가 그 텔레그램에 실제 열람하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뉴스 보도한 거를 봐도 나오지만은 명태균,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말을 건 게 명태균 씨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민주당이 그렸던 밑그림은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김영선 의원을 어디로 옮기게 한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뭔가 협상을 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이 앞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설은 세우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앞에 뒷받침한 내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지금 이제 제가 본 내용은 없는데 그거를 빨리 증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거 황당한 거죠 그냥. 원래 정치하다 보면 가설은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럼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걸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그거 할 만한 건 없다. 오히려 알고 지내던 명태균 여사가 시작을 한 거고 네. 명태균 씨가. 근데 저는 그거는 확단을 안 하는 게 그마저도 저는 지금 공개하는 주체가 명태균 씨잖아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 이만큼인데 이만큼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공천 개입이다 아니다 이전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제가 썼던 거잖아요. 이건 내가 아는 내용도 나한테 공개된 내용 가지고 난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제가 민주당이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아니면 이런 공세를 생각한다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면역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역주사를 놔버린 거예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흙탕물이 다 튀긴 거죠. 근데 여기에 흙탕물이 조금 더 튀긴다 해가지고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뭔가 더 오물이 묻어야지만이 이제 티가 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미리 무슨 코팅해주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뭔가 나와도 변화가 안 생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에 이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정부패와는 무관한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는 좀 못했어도 뭐 부패엔 연루되지 않았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최순실이랑 사인이랑 무슨 막 몇백억을 무슨 뭐 기업체에서 뭐 재단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실망한 거거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웬만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와도 지금보다 이미지가 나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하려면 이제는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런 게 돼야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자꾸 이러면 면역주사만 놔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뭐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랑 뭐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걸로 네. 그 묘사가 되면서 네. 뭐 치킨 파동도 자기가 기획한 거다 하고 뭐 하여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여의도 언저리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조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뭐 해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해라,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내용 겹칠 겁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언 해봤자 뻔하죠. 사과해라 정도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 칩시오. 사과한다 그러면은 그때 그 말했던 모든 사람이 나가가지고 내가 사과를 시켰더니 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여의도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 무슨 이런 사람들의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딱 봤을 때 진짜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자기 홍보하는 멘트 안 해도 다 알고 이제 하지만은 또 그런 실적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치맥 해동하는 것도 저희 그 당대표실 비서실에 있는 부장 하나랑 그 차장 하나가 그 사전 답사하고 기획해가 저한테 이런 장소가 좋겠다 보고해가지고 저희가 간 건데 그때 아마 명태균 사장도 아마 저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분 만나시죠라는 얘기 한 적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만난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일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인 게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명태균 그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취급되는 것이 제일 싫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쩌면 주변에 본인도 이제 주변에 얘기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현실에서 약간 다르게 보도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아니다, 나 역할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한테는 좀 현 정국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윤핵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빈손 만찬이다, 이번에 어제 뭐 패싱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박정화 비서실장 말에 하면은 말려 죽이란다, 고사작전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당대표로서 한번 찍혀봤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본인과 윤석열 관계하고 또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부여해 준 거기 때문이죠. 네. 법무부 장관 시켜준 것도 윤석열. 옛날에 특검 때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실적 쌓고 이름이 알려지게 해준 것도 윤석열. 지금 비대위원장 만들어준 것도 윤석열. 이제 당대표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뭐 차별화, 자기 딴은 차별하는데 차별화는 저렇게 둘이 싸웠다가 차별화가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코스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배팅을 했다든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밀어붙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그냥 자존심 대결하는 거지 뭐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나요, 거기에? 그뭐 거꾸로 보면은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전에 들은 거지만은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서로 죽이진 못하고 서로 상호 확증 파괴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게 애초에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둘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거예요. 서로 믿질 않는데 내가 터뜨리면 쟤도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려면 이거 뭐겠어요? 그냥 나도 핵을 가지고 있고 너는 죽어 이런 거 협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제가 그러면 제가 당대표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쫓아내겠다 난리치고 했을 때 제가 어디 뭐 당에 비밀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폭탄 던지려면 못 던졌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니까 안 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무슨 엄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녹취당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한 거? 그럼 제가 그런 걸 언질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건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옳은 정치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양쪽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냥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빗장 걸린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대표와 윤석열 관계는 처음 입당 때 조기 입당 그때도 뭐 그걸 건의했던 사람 수탁이 많은데 어쨌든 그 입당할 때 본인이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없었다. 그게 단 진실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질상 이거 봐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꼽혀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번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배석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원래 입당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윤석열 그 당시 전 총장이 뭐 며칠 날 입당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입당 일자가 보도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불가치화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준석 대표는 우리랑 약속한 날짜 언론에 흘리냐?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야말로 당이야말로 깜짝 이벤트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 보안 유지하고 있고 솔직히 나 빼고 아무도 몰랐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를 유출시켰다 지목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들 잘 챙겨봐라. 저는 김건희 여사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당신 와이프가 그 얘기 들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가 유출했다 생각하냐. 그리고 당신이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자질 또는 정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남 탓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김기현 대표가 광양에 출장 갔을 때거든요. 그건 예고된 일정에 광양에 출장 간 사이에 덜렁 그냥 당대표랑 원내표 없는 사이에 입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변명하면서 주변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수준 낮은 정치가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누가 이간질을 그렇게 이간 당해도 바보고요. 그거 그렇게밖에 처리 못하는 거는 정치력의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제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3년째. 근데 네. 그 본인이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다고 봐요? 이런 거죠. 세상을 가볍게 봤다, 정치를 가볍게 봤다, 정치 무신 거죠. 네, 저는 파락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허접해 보일까요? 네. 강남 출신의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 본인이 봤을 때 아둥바둥 예를 들어 부산에서 어디 뭐 울산에서 지방 의원 한다고 평생 줄대 가지고 하다가 뭐 구청장 군수 한번 하고 이번에 어떻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또 빨빨 살아오고 매일 또 금요일만 되면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동네 잔치에서 막걸리 마시고 일요일 밤차 막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국회 출근한 이걸 보면서 그 삶을 한동훈 대표가 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본인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총선 치를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 운동권 청산하겠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를 한동훈 대표는 알고 얘기했을까?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강북 지역만 가도요 운동권이 그 지역의 주류예요. 예. 그 지역의 주류인 이유는 뭐냐면요 90년대 초에 운동권들이 할 게 없어서 이제 나중에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 강사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90년대 초에 지방선거가 생기면서 대거 운동권들이 지방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하나가 외람되지만 지금 국회의장까지 되시는 우원식 의장님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첫 번째 붙은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학원 강사보다 더 활발하게 진출한 게 지방의원이에요. 그럼 그 지방은 운동권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운동권이면서 지역 정치에 완전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학벌도 좋고 어디 내놔도 뭐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 비서관으로 국정 경험까지 쌓은 사람들 집단을 그냥 한동훈은 세 글자 운동권이라고 줄여가지고 싸잡아 비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역 주민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냐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운동권에 대비되는 아주 선명한 무슨 뭐 엘리트층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대표 선거 임한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때의 후보군이라고 함은 그냥 서울 강북지역을 먹고 뭐 직업이 당협위원장인 사람들이에요. 네. 선출되어 본 적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지역 유지같이 있으면서 돈 좀 있으니까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거주장스러울 수도 있는 거를 그냥 본인의 본업과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는 아주 좀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후보에 따라 다르지만 수전노라 표현하기도 해요. 운동권 대 수전노의 대결처럼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뉘앙스나 현실을 모르고 그냥 운동권 청산을 자기가 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계관이 되게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러면은
지역에서 그러면 이번에 영남 지역은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천을 했는데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 한계점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표됐을 때 뭐 했습니까? 시험 봐서 어쨌든 엘리트성을 가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예전같이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권위를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지방선거 후보들 서울 강북이나 열세 지역에 뛰는 사람들이 동네 인식이 안 좋으면은 시험이라도 봐가지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라도 인증을 해줘야지 선거를 뛰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다 봤더니만은 이 사람은 전국 상위 3%의 인재다. 그러면 그걸 명함에 타가지고 돌아다니 만들어진 권위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국회의원급쯤으로 가면요 뭐 국가가 공인할 만한 시험 대단한 것들 뭐 사자들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될 사람도 있겠죠. 적어도 본인 능력이 있죠. 근데 지방선거를 몇천 명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의 퀘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미묘성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선거에 뛰어들었으니 그 꼴이 났죠. 근데 네. 그 친한 의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보좌관 파견 등등으로 해서 네. 한 17명, 18명 정도가 네. 언론에 파악이 됐어요. 네. 장동혁 수석을 인터뷰해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20에서 25명 정도 네.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여의도에서 보는 시각은 한 자리도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거는 선거가 있었는데도 이제 자기 세력화를 못했는데 우리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시절에 선거 공천을 안 한 상태니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런 위험한 과정과 쫓겨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지원 지지는 못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험에서 봤을 때 지금 한동훈이 세력화에 전혀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요즘 반농담처럼 웃긴 얘기 들어드리자면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 최대 개파가 이준석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의 의원 셋이잖아요. 거기다 국민의힘에서 저랑 친한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을까 한동훈이 많을까 지금 이게 좀 저도 그걸 어떤 기자회견에서 듣고 웃었는데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님은 이번에 자기 최측근이 몇 명 있었지만은 국회 진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랑 오세훈 의원님이랑 뭐 저희 개혁신당과 다 친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오세훈계 이름 쓰라가 몇 명일까? 냉정하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원희룡계 이름 쓰라면 몇 명일까? 그거는 이제 친윤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냉정하게 근데 친윤계가 왕당파잖아요. 그러니까 왕당파를 원래 어느 때나 개파실 때 왕당파 빼놓고 지금 의외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민의힘이랑 범보수권 최대 개파가 어딜까가 저는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총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개파적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왕당파라는 거죠. 네, 이기는 팀 우리 팀. 그냥 왕당파 같은 느낌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사무총장 쓴 서범수 의원은 뭡니까? 서범수는 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개파적 관점이나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하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좀 모호해지는 거죠. 뭐 그 세력을 측정하기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뭐 저는 발언을 다 공개적으로 하니까 언론에 찾아보면 제가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등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황교안 대표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지금 실제로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대선 지지율 보도 황교안 대표보다 안 나와 그 당시에. 거기다가 뭐 한교안 대표는 그때 뭐 그 1위권에도 황교안 대표 뭐 25, 26 이랬죠 그때 그냥 일반적인 조사하면은.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뭐 19 이렇게까 10가 된 이거는 그냥 약간 유정회 같이 이거는 그냥 보수당 1등 하면 그냥 얹히는 표가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10몇 치면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좀 저는 그래서 이미 대중적으로 평가 끝났다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 근데 그거를 아까 봤듯이 이제 정치를 우리가 가십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이라면요.
정치는 그 구조적 분석을 저는 잘해야 된다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동탄 선거를 어떻게 이겼냐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보면은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3이냐 4냐 5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선거가 펼쳐졌을 때 최대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느냐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은 지금 높아 보이지만 그게 딱 거기까지인 거고 한동훈 대표도 그럼 지금 어디까지가 최대치냐를 측정해 봤을 때 한동훈 대표 동탄 선거 나왔으면 이겼을까 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선거 치렀을 때 뭐 공룡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공룡 후보를 싫어하는 거가 별개로 저를 찍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저를 찍을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들을 봤는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오세훈을 찍겠다는 사람이 지금 적어볼 수 있어도 절대 안 찍겠다는 거의 없어요. 오세훈을. 그게 오세훈 시장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유정의 지지율같이 그냥 기본 원친 지지율이 있어 자기가 1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쨌든 윤석열의 파생 정치인이거든요. 이거는 윤석열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 차별화는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배신자 프레임 걸었던 게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그 당시에 가졌던 것 중에 박근혜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대중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한테 배신자 담론 걸리나요? 안 걸리잖아요. 제가 당한 게 더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본인이 뭐 니랑 내랑 밥을 먹네 많이 싸우도요. 저 한동훈 대표가 가진 자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템이 없고요. 아이템이 없다. 타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본인이 지금 파락군으로서 자기 세대를 공격하는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네. 아마 지금 70년대생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집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했을 것이 청담동 압구정동에 사는 돈 많은 집 엘리트들에 대한 그거였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당대표 나오면서 최상병 제3자 특검을 말했는데 그걸 갖다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저는 안 한 거죠. 저는 그때 이거는 저는 당선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 할 생각이 있었으면요 들어놓았어야죠. 들어가지고 최상병 특검 바로 우리가 처리하겠다 바로 내버리면요 1.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선택지를 강요하는 겁니다. 야, 이 죽어가는 대통령이랑 함께 할래? 아니면 나랑 같이 할래?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시험지를 줘야죠. 예, 중간고사를 봐야죠. 근데 자기가 혼자 주판 조절고 있던 겁니다. 야, 뭐 10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자기 이러면은 누가 미쳤다고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택을 줘야죠. 그거는. 네. 그 사람들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전당대회 합 끝난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고민하죠. 그 대통령도 나락가면 안 되지만은 이거 갓 뽑아놓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당 대표가 나락가도 안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고민 안 하죠. 어차피 한동훈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굳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겠지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실기한 거고 완전히 그냥 나락간 거죠. 네, 한 번의 기회라고 봤는데 네. 뭐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뭐 지금 본회의 온거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찬성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진짜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계속 접점을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정치한 사람 중에 보면은 저는 정치에 있어서 약간 오래 했다보다는 재능론을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대권 주자는 정치 데뷔할 때는 지지가 50%였다가 지금은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만 계속 등장하지 정치적 스킬이 전혀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그냥 정치 쪽에 재능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냥 그거는. 네.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박력을 못 보여주면은 그건 그런 건데 뒤집어보면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좀 부족했겠지만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때로는 투박한 모습 이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그 기간을 버텨낸 거거든요. 뭐 혼자 엎어컷도 하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쩌게 보면 선거에도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정당 운영에도 약간 재능이 없는 것 같은 걸 그냥 입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전면에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2016년 가을의 데자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탄핵이 예. 그때 과정에 뭐 아주 깊숙이 그걸 지켜보고 네. 또 그거 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되려고 그러면은 누적된 것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누적은 충분히 됐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유조선이에요. 제가 대표라도 유조선인데 불만 튀기면 이거 다 펑 터질 건데 탄핵을 해보기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탄핵에 대한 감정과 탄핵 해본 뒤의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보수 입장에서 탄핵을 했을 때 그래 탄핵한 다음에 뭐 반기문이든 유승민이 세워가지고 어쩌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의 머리를 생각해봤을 때 뭐 특검하고 무슨 뭐 사과하라고 이렇게 치댈 수는 있어도 야 이거 탄핵하면은 그냥 5년간은 그냥 극복이 안 되더라. 그럼 우리 다음 임기 때도 그냥 총선 하나만 하다. 뭐 이러면 표결로 찬성 안 할 겁니다. 딱 108, 뭐 가끔 이제 사퇴 파악 안 되는 안철수 의원이 한 표 정도 해가지고 이제 107 정도까지 가겠죠. 이거는. 네. 근데 그렇게 아마 버틸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찬성이죠. 탄핵에? 아니, 탄핵은 아니고 우선 특검부터. 특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는 탄핵 찬성할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표이 이제 벌어지고 11월 달에 이제 1심 선고들이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구형이 공직선거법이나 그거나 뭐 세게 2년, 3년 나왔어요. 저는 돈이 얽히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한 문제 있어가지고 징역이 나오는 사례가 뭐 있긴 하지만은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이다 생각하고 제가 재판부라면은 좀 짜증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그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하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이거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보입니다. 무죄 아니면은 진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겠지만은 중간에 벌금형이라는 건 없다. 저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왜 이렇게 법원을 세게 압박하는 모양새일까 이런 거. 우리 그게 역작용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검찰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형량이 높게 나오도록 이미 자신들은 유죄는 확신하고 형량이 높게 나오려고 그러면 기준점을 높게 원래 법원이 신경 안 쓰게 하지만 여론에는 영향 미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은 무죄를 주지 못하게 압박하는 건지 그거는 뭐 수사해본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제가 법원이라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관계자나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더라고. 그 사람들이야 뭐 누구 바라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도 무죄 났던 게 결국 토론회에서 뭐라 떠든 거는 크게 뭐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걸 민주당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런데 유전교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걸 닦았잖아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이 녹취를. 그게 보면 사실대로 해라가 수탁이도 오잖아. 근데 그거야 힘센 사람이 사실대로 해라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이 사실대로 해라라는 다른 거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게 100%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깠겠죠. 그 이전에 계엄 설 나오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그 국힘 쪽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혹시라도 이재명의 어떤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깔아놓는 거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계엄은 제가 봤을 때 계엄이 이제 계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엄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계엄해버리고 국회가 설 때 해산해버리는 거는 그건 뭐 시도사안이 아닐 테니까 만약 계엄을 누가 시도한다면은 거기서 친위 쿠데타식의 계엄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장병에게 핸드폰이 보급돼 있고 핸드폰을 걷어가는 것만으로도 음모론이 일어날 텐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한 농담적으로 얘기하자면 동부간선도 5시 반부터 막히는데 예전에도 보면 구사단 이런 게 저기 전방에서 내려와가지고 토요가 끌고 와가지고 이제 12,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구사단이든 뭐든 지금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냐 지금. 파주에서 무슨 뭐 그 아니면 연신내로 내려오면은 그 길 막혀서 내려오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계엄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반 농담적으로 한 얘기지만은 누군가 생각하는 것처럼 쿠데타적 성격의 계엄은 쉽지 않다. 네, 그냥 계엄 그 자체로 계엄은 사실 그냥 국회의원들이 출근해가지고 그냥 해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만약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형태의 계엄이라 그러면은 계엄과 함께 여러 사회적 활동이 중지되고 군이 무슨 뭐 도시에 깔리고 이런 걸 텐데 그거는 기민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하다못해 통일로나 이런 데 뭐 CCTV 다 있을 텐데 이제 교통 CCTV 다 있는데 뭐 탱크 내려오는 거 다 보일 텐데 정확히 뭘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냐. 예. 예. 수방사에서 올라오겠느냐. 거기도 막히는데. 그 이번에 10월 달에는 어쨌든 11.6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이번에 후보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허은하 지도부에게 이제 그 당무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해놓는데 사실 저랑 상의 안 하고 그냥 금정구를 전략지역이라고 발표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사람을 뭐 섭외하고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또 안전한 거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당무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그냥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선거에는 후보를 내는 게 정상적이죠. 당연하죠. 예. 제가 아마 당선하고 있었으면 그거 제일로 해가지고 잘 다녔겠죠. 근데 이번 재보선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 금정에도 후보 단일화 한대요 지금 민주당하고 신당하고. 금정은 제 생각에는 바뀐 게 될 것 같고요. 단일화 됐을 때? 저는 강화군에 저는 국민의힘이 내 후보가 선거법을 기소된 게 제일 황당하던데요. 아니 도대체 저 당은 공천을 왜 저런 것도 체크 안 하지 이런 생각? 아니 그거는 지금 호별 방부 때문에 그 기소됐는데 우리가 기사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배준영 의원 선거 때 돈 봉투를 갖다가 했다고 해서 그 녹취를 우리가 깠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에서 무혐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고발했는데 또 무혐의해가지고 다시 그 재항고를 한다고 민주당이 그러는데 그걸 알면서 한동훈가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한동훈 대표는 이번 강화든 금정이나 하나로 지면은 그냥 정계 은퇴거든요.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제가 무슨 뭐 대표 물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계 은퇴예요 그거는. 아 정계 은퇴까지? 아 당연하죠. 무슨 이게 좀 웃긴 게 그런 그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선거 지휘 무능에 이어서 당무 무능, 공천 무능까지 나오면 이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황교안 하위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자기 이미지에도 이렇게 기소되고 연루된 사람을 공천장은 지금 당대표 직인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번에 저는 저는 그냥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더 뭐라 하든 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호남에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영광군수가
민주당하고 혁신당하고 진보당이 3파전으로 예, 예. 거의 30% 내외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진보당이 실제로 농민 조직이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쪽이 좀 그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좀 표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영광에서 그 호남의 정치적으로 기민한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전남에서 비례대표에서 혁신당이 4% 비례대표에서 높았어요. 예, 민주당보다. 저는 그렇게 본 게 영광의 특성을 생각해 보자면은 하다못해 거기에 이낙연 조직원도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원래 영광. 그 사람들이 어디를 뽑는 걸 선호할까? 저는 의외로 저는 조국 혁신 낙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낙성. 네. 아, 낙성까지. 네. 그게 그 동네가 그 보통 영광 이런 데도 몇만 명 단위의 동네는요. 호남을 좀 잘 알잖아요. 네, 확 쏠립니다 그냥 가가지고. 네, 그 경남 지역 가끔가다 선거에 무소속이 막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랑 다르게 막판 하면 20%씩 바뀌고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 그 경남이나 이런 데도 분단위적 가보면 뭐 동네 가장 4차선 도로가 뭐 소방도로 하나밖에 없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가면 그 도로 분위기 바뀌면 싹 그냥 다 바뀌는 그런 선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투표도 투표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데 딱 그 읍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점심 먹고 투표하러 가면 그게 싹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 뭐 산에 가서 마을에 10명 살고 이런 투표 잘 안 하세요. 그 10명짜리 마을엔 투표소가 없어가지고 어디 한 30분 이동해가지고 그럼 딱 읍내가 결정하는 선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분단위 선거는. 근데 읍내 분위기 싹 넘어가면은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호남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까? 영광은? 듣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자,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제3지대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이준석 그 의원이 받기도 하고 개혁신당이 받기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그나마 원내 정당으로 들어왔지. 그것도 뭐 위험하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실제 국회에 들어와서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한계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제가 잘 안 하고 제가 그냥 그 방송 출연인 거지 제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까지 날아갈 거라 생각하고 예, 그때까지는 제 할 일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겠다고 애초에 선언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날아갈 때 제가 뭐 당연히 제가 못할 수 있는 건 못하겠지만은 저는 이 안에서 제가 뭐 그렇게 최고 주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 탄핵의 최고 주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런 거예요. 탄핵의 판이 벌어지면은 또 그거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뭐 민주당이 무슨 뭐 시도도 없이 할 거면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무슨 뭐 장관 탄핵하고 무슨 뭐 검사 탄핵하고 검사 탄핵 이런 자잘한 판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하려면 대통령이 정부가 마음에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국회의원들 캐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탄핵을 걸고 이런 거는 당연히 큰 판이니까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달릴 수도 있죠. 그거는 지금은 보면은 뭐 민주당이 잔매 때리듯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저기 이중대처럼 동참해주고 이럴 이유는 없죠. 예. 뭐든지 하려면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개혁신당은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뭐 이거 뭐 명태균 건에 있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뭐 개혁신당과 이준석을 존중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은 소탐대실 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있으면. 네. 개혁신당의 지금 스탠스는 뭐 현재 이대로 연말까지는? 저는 그렇다 봅니다. 그럼 국정감사는 또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국감도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대 국회 이후로는 국감에서 스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국감에 진짜 스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탄핵을 겪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한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이상한 지점들이 있지만은 저희도 몇 개 이상한 점들은 지적하겠지만은 막 스타가 될 정도의 이런 것들이 막 의원들 나오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가방에 있는데 네.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 좀 집중해서 할 생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고 방송은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방송 관련 거 다루면은 이제 지금 가방에 너무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출신이니까 뭐 내용을 잘 알았다고 해서 배치했겠지만은 뭐 YTN 출신 노정면 의원님, 뭐 그리고 뭐 OBS 출신의 이윤기 의원님, 다 뭐 JTBC 출신 이정원 의원님, 뭐 국민일보 한윤수 의원님 다 언론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하지만은 저도 이제 하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야 근데 이거는 이게 뭔가 생산적인 일감이 되기는 어려운 데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물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캐내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취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학 기술 이런 쪽이나 이런 쪽처럼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맨날 보도 편향성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저도 패널 생활 오래 하고 방송 많이 나고 해서 하자면은 잘 끼어들 수 있는 주제지만은 그렇게 흥미가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AI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습니까? 관심보다도 지금 제가 그나마 그 안에서는 뭐 이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이나 아니면 저 앞에 황정화 의원님 정도는 같이 그나마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셋이 하면 뭐 하나 20명 중에 3명이 이거 떠들봤자 뭐 하나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건 아쉽습니다. 우리가 11월 10일 날 네. KAI 국회가 뛴다 네. 포럼 행사예요. 예. 국회에서. 예. 그때 가서 또 멋지게 축하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네. 지난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본인이 좀 국제 외교, 국제 정세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현재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네.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저 무슨 소린가 하고 뭐 민주당에서는 그거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통일 쪽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좀 오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군의 날에도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뭐 북한 그 초토화 뭐 이런 붕괴론 뭐 종말론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정도로 해서 전쟁의 위기에 대한 불안도 스물스물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한 얘기를 저는 보면은 이제 임종석 실장은 현실적인 상태에서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 같고 우리 반헌법적이죠. 그런데 헌법에는 그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영토 규정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저는 임종석 실장의 생각에 동의는 안 하는데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오히려 좀 안타까워 보이는 거는 이럴 줄 모르고 평생 통일운동 하셨냐. 네. 그런 약간 생각이 들고 북한의 오히려 통일 담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 오히려 고려 연방제 같은 거잖아요. 일국 양제잖아요. 일국 양제를 하자고 했던 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젊은 세대한테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하냐 마냐가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 얘기해 보면은 어쩌면 일국 양제나 아니면은 그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응이 국민 평균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대화 자체를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그 화자가 임종석 평생 통일운동하셨던 임종석 실장이고 하필이면 이게 또 김정은이 요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게 평생 통일운동하셨던 분이 이식 전환이 생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오해 살 수 있는 시점이죠. 저는 그래서 뭐 임종석 실장이 하는 얘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우리가 또 개헌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도 토의집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하필이면 그게 통일운동 하셨던 임종석 실장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깔끔하게 본인의 생각 변화로만 보이질 않는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나름대로 그 홍도가 좀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통일에 대한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전보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상당히 강대강으로 나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통일에 대한 담론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지금 같이 우리 주도의 흡수 통일, 그 다음에 일국 양제, 그리고 결국에는 두 국가론 이런 세 개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에도 무수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세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 일국 양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같은 국간에서 연방제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만약에 삼통이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통신이 되고 우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일국 양제다. 그러면은 저는 단시간 내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 봐요. 사실상 흡수통일과 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반헌법적이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논의해볼만하죠.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두 국가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예전에 얘기하던 평화협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맥락의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의 것인지 다 다르거든요. 저는 통일은 오히려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통일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통일은 북진 통일인 것 같은 꿈이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옛날에 보면은 해방 이후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신성무 국방장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각각께서 말씀만 주시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하던 얘기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저는 전쟁이나 아니면은 그런 무력을 가볍게 얘기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위협적인 거고, 진짜 힘이 센 사람이 힘을 얘기 안 할 때 오히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무언의 압력처럼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센 건데, 진짜 가볍게 무력을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강한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말로써 그걸 구두 개입하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재 어렵고 또 정치도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축으로서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 보면은 젊은 정치인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 이준석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젊은 정치인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정치 미래 국회에 들어와서 이 보기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젊은 정치인은 양당의 우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똑같은 거죠. 누구한테 빚지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죠. 빚지고 시작했는데 거기다 어떻게 센 소리를 하겠어요. 한동훈을 돕지 않는 것과 별개로 한동훈이 잘못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김재섭 의원은 조금 어려운 데서 됐잖아.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나름 하고 싶으면 하고 다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 했다가 바로 배신자 프레임 걸릴 텐데요. 저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기로 삼아야 될 건 논리인데 지금 덩어리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왼쪽대로 왼쪽 편향적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자기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걸 업으로 삼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극우 유튜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정치 모델을 추구하는 이상 남적 유권자 관심 가질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치가 어렵다 생각할 때 결국은 전공법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제가 동탄 선거 나간다고 하고 거기 선거 뛰면서 할 때 의외로 생각해보면 제가 뭘 했나요? 저는 그냥 선거하면서 지역에 위한 공약하고 다른 사람들 잘 때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해가지고 선거 열심히 치려고 했고 이런 근본 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이번에 저는 제일 놀랐던 게요. 이번에 뭐 김대남 비서관인가 뭐 이런 사람 뭐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직무 감찰이란 걸 지시했다는 얘기 듣고 아니, 내가 정당 생활 그렇게 오래했지만은 당에서 감찰이란 걸 지시한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통은 뭐 당무 감사하거나 이런 거 있어도 직무 감찰을 지시한 적 없는데 이건 완전 검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는 이런 소리였는데 그냥 서초동 사투리를 그대로 당에 들고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소위 젊거나 아니면 신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 수련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네. 기대와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서 이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 이게 보고 좀 진하게 해주세요. 예. 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빚지지 않고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르르 한 방에 몰려갈 때 다른 소리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때로는 뭐 비판받을 일도 있고 때로는 또 공격받을 일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저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옳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개혁신당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원 가입하십시오.